헌법이 걸어온 길은 이거 사실은 뭐 한 15분에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 한 학기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한 적도 있고 헌법과 반헌법으로 이렇게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그때는 4번에 걸쳐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총평을 하면 헌법의 순환사를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헌법을 만들었는데 좋은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권력을 가진 놈이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헌법을 고치자 하는 쪽이 독재 정권이에요. 그러다가 독재 정권이 이제 확 치고 나가서 유신 때 헌법이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유신과 박정희 전두환 때는 권력이 헌법을 지키자고 민주세력이 헌법을 고치자고 주장하나. 그러니까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전후반 코트 바꾸자. 경기장 바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사의 전반부에서는 개헌하자는 사람이 나쁜 놈, 후반부에서는 개헌하자는 쪽이 좋은 사람. 이제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압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빼놓고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은 거의 전부 권력구조만 갖고 얘기했지 국민의 기본권 부분은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이고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힘이 세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역사를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만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죠. 지금 국가보안법 개설서, 공안검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개설서의 저자가 황교안이에요. 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질 때 어느 신문인가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을 썼어요. 어느 신문이에요? 조선일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이전.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옛날엔 한때 멀쩡한 적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역사는 우리가 국가보안법 역사를 다룰 때 한번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헌법을 파기한 사람들 저희가 이렇게 사건별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 한 사건 한 사건이 헌법 파기의 순환사입니다. 유형으로 학살, 내란, 그다음에 고문조작, 고문조작에서도 뭐 간첩 조작 따로 뽑았고, 그다음에 언론 문제 이제 등등으로 해서 언론 탄압, 그다음에 문민정부 이후 최근 이렇게 이제 골랐는데 이게 뭐 저희 반헌법 행위자 정리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뭐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헌법을 만들고 1차 개헌이라고 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발췌 개헌을 1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 직선제를 한 거예요. 그전에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는데 이승만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놓고 보니까 이승만이 그 국회에서 절대로 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전쟁 중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크레인으로 국회의원 탄체로 끌고 가서 헌병대가 끌고 가갖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국제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협박해갖고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게 1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회에서는 개헌안을 처음에 부결시켰거든요. 여기 보면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압도적으로 부결. 이렇게 부결시켜 놓으니까 다시 개헌안을 또 내갖고 이렇게 이제 버스 끌고 가서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개헌안 부결과 호헌 결의까지의 진상, 즉 국회에서 발행한 건데 뭐냐면 국회에서 호헌 결의를 했어요. 헌법을 지키자. 그래서 헌법을 바꾸려는 게 개헌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개헌은 또 언제냐? 4.4 5.입 개헌입니다. 유명해서 초대 대통령의 3선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했잖아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관행적으로 조지 워싱턴이 더 할 수 있었는데 헌법적 제약이 없었는데 물러나면서 헌법에는 없지만 그게 관행으로 관습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뭐 중임 제한을 뒀더니 중임을 이제 중임까지만 돼 있는데 그거를 폐지해서 초대 대통령은 그런 거 제한 없어. 그러니까 3선, 4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걸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개헌안이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이로 부결됐어요. 의결 정족수를 국회에서 이제 계산할 때 135.3333인데 135표가 나왔거든요. 이거 3333보다 많아야 한다. 그래서 136표가 나와야 개헌안이 통과되는 거다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승만이 화를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학을 못하는구만. 그래서 수학자 한 명을 최윤식이라는 사람을 동원해갖고 135.3333이면 135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부결시켜 놨었던 거를 갖다가 다음날 통과됐다고 땅땅땅 해버리니까 저 젊은 국회의원이 가서 국회 그 부의장 멱살을 잡고 취소하라 이제 항의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엉터리 개헌을 했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4.19가 터졌습니다. 4.19가 터져서 4.19 때 이제 그 3차 개헌, 4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3차 개헌이 바로 그 유명한 내각 책임제 개헌이고, 4차 개헌은 좀 간단한 건데 뭐냐면 그 헌법 부칙을 바꿔요. 그래서 부칙을 바꿔서 이 3.15 부정선거의 원흉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선거법으로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5차, 이제 5.16이 터지고 난 다음에 5차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5.16 후에 만들었는데,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인데, 5.16이라는 군사 반란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헌법학자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독소 조항이 가장 적었다. 그래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헌법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헌법이라고 불렸었는데, 이걸 이제 네 번째 바꾼 게 4차 개헌이 바로 저 개헌을 한 게 삼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삼선 개헌을 한 게 이제 그 6차 개헌이 되는 거고요. 그 삼선 개헌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헌법을 이제 만들게 되죠. 유신헌법을 하면서 이제 헌법이 완전히 누더기가, 삼선 개헌은 독소조항 하나가 삽입된 거였다면, 이 유신헌법은 완전히 헌법을 다 처음부터 다 바꿔버렸는데,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탱크 몰아놓고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박정희가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한 거죠. 종신 개헌을 위해서 한 거죠. 여기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서 박정희가 이제 총 맞아 죽은 다음에 유신헌법을 이제 바꾸자. 유신헌법을 바꾸는 운동이 사실은 70년대 민주화운동의 핵심이 바로 개헌운동이었죠. 우리 시간이 없어서 지나갔습니다만 장준하 선생 등이 주도했었던 거. 그러다 박정희가 죽으니까 이제 유신헌법을 바꾸자고 해서 기본권을 바꾸자, 권력구조를 바꾸자, 해서 각 소위가 만들어져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는데, 전두환이가 신군부가 탱크 몰고 다시 나왔죠. 그래서 광주 학살을 하고, 그러고는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제5공화국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체육관에서 선거를 해요. 그런데 유신헌법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7년 단임제예요.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가 6년인데 중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전두환이는 7년 단임을 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올 초인가요? 이순자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전두환이가 증진시켰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단임조항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새 시대 새 헌법을 만들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8차 개헌이 되는 거고, 제5공화국 헌법이 유신이 7차 개헌이고. 자,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 내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싸운 게 개헌을 갖고 싸웠잖아요. 헌법을 고치자. 이제 개헌을 갖고 싸웠는데, 전두환이는 현행 헌법으로 가겠다. 이게 4.13 호원조치고, 거기에 반대해서 6월 항쟁이 벌어졌고, 그 6월 항쟁에 결국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굴복해서 6.29 선언, 직선제 개헌을 했는데, 이때 이게 절반의 승리가 된 게, 굴복을 하면 한편으로는 굴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자기네들이 살 길이 있을 수 있다. 양김을 분열시키면 직선제도도 승산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계산대로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했는데, 직선제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헌법이 현행 헌법으로 3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바로 1987 체제. 그래서 촛불을 거치면서 이제 1987 체제는 생명력이 다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시대적인 과제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꽉 이제 틀어막고 있죠. 틀어막고 있어서 개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총선에서 이제 총선을 통해서 아마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87년 헌법이 직선제가 된 헌법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예정보다 좀 한 5, 6분 더 지났습니다만, 다시 우리에게 헌법인가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헌법은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의 기본법이고,
국가의 조직 그 자경과 또 국민들이 가질 기본권을 보장해 놓은 그 기본 원칙을 그 규정한 근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 헌법이 자본주의 헌법과 근대 자본주의 헌법과 현대 자본주의 헌법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대 자본주의 헌법은 주역은 부르주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봉건 지배체제 절대주의 그에 맞서서 자유권, 특히 참정권을 중심으로 이제 쭉 개혁이 되었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헌법이 바뀌는 부분은 바로 이 사회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급의 성장, 그다음에 그 평등권, 그러니까 자유권을 넘어서서 평등권까지 확대되어 가는 게 이제 현대 그 헌법의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자유권적 시민권도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한국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켜 왔고, 그리고 헌법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생활화돼서 많이 다가왔죠.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반헌법 하면 그게 뭔데? 그리고 헌법 뭐 했는데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려 보고 나니까 헌법의 힘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법치주의라는 걸 하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치인데,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여야 한다는 거죠. 법의 지배라는 건 룰이 정해져 있는 거고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거, 사람은 언제든지 권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상권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엄격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해도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걸 정해놓는데, 법치주의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법을 지켜야 하나요? 국민, 1번 국민, 2번 권력자들.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준법을 해야죠.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니까. 그런데 진짜로 중요하게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요. 법의 지배는 언제나 정당한가? 여러분, 히틀러가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아까 일본 식민지 지배 적어도 도장 찍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성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일본은 또 그 합법적 주장을 지킨 것이 지배가 있고 강제 횡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법은 한 번도 어떤 적이 기본적으로 강제의 지배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게 법입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피지배자들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통치자가 강압으로만, 힘으로만 집어 누를 수 없고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피지배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헌법의 한 조항이 들어가는 과정들. 기본권 우리는 그냥 드라이하게 한 줄로 읽지만 그 속에는 피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한 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되기까지는 꼭 우리 국민은 아니더라도 유럽의 어디 또는 미국의 어디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헌법이 우리 곁에 왔고, 헌법이 우리 곁에 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헌법 다 개무시하고 지냈는데, 헌변이라는 단체 혹시 기억나세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즉 우리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에 대항해서 보수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김기춘이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갔고, 또 거기에 박근혜 탄핵 때 90노인네가 또 변호사 한 분 나왔죠. 대법원장 임명됐다가 부결된 정기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된 보수 변호사들의 모임인데, 거기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헌법이 파괴될 때 헌법 파괴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헌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헌법과 반헌법이는, 오늘 강의 제목이 헌법과 반헌법 아닙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여기 밑에 책도 냈어요. 수구 세력도 헌법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뭐 박근혜 탄핵도 하고 뭐 했으니까 우리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또 더러 좋은 판결들도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강남 기득권 세력이 꽉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이제 자기네는 헌법수,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됐을 때 조선일보가 뽑은 일면 제목이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예요. 헌법이. 참, 이 헌법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불법화시키는 헌법이라면 정말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면면에서 토론할 때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의 산물인데 민주주의를 삼킨 거죠. 사실은 민주화의 산물로 87년 헌법의 결과, 민주화된 헌법의 결과 태어난 두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는 헌법재판소고 하나는 진보정당입니다.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 헌법 정말 중요합니다. 헌법을 해석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은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입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본적으로 헌법은 아직도 여전히 지배자의 수단인데 그것들을 지배자가 마음대로 헌법을 휘둘르지 못하고 우리 기본권이 살아있도록 움직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촛불을 통해서 6월 항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차례의 촛불 그리고 박근혜 탄핵하는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헌법을 우리 걸로 만들어 온 거예요. 헌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헌법이 만능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지배자들의 것이고 단 한 번도 이 피지배자의 것이 됐던 적은 없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정도는 상당히 민주화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헌법을 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기댈 곳은 헌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민주주의의 변혁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댈 곳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우리가 일상화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법을 한번 오늘 제헌절기니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앞부분, 앞에 한 9조, 10조, 11조부터인가요? 기본권 조항이 나오는데 기본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무슨 권리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바꿔서 읽어보세요. 한 홍구는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헌법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의 온몸에 머리에 있는 사상의 자유도 입에는 언론의 자유도 또 교육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우리 온몸에 우리가 헌법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절대로 법전의 한 구석에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헌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거한 그리고 헌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딱딱한 것 같지만 헌법을 읽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울림이 있습니다.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